오늘은 위스콘신주에 있는 미시가노를 접한 아름다운 마을 플레전트 프레리에 살던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주택에서 아내가 죽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나이 40세의 줄리 젠슨이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 남편인 마크 젠슨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마크는 줄리가 3일 전부터 구토와 어지러움 등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서 쉬게 했는데 괜찮은지 들어왔더니 사망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크와 줄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결혼 14년 차의 부부입니다. 좋은 집과 두 아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줄리는 정이 많고 부드러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크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남자였습니다. 서로의 다른 점에 끌린 두 사람은 1984년 4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크는 주식 중개인으로 승승장구를 했고 두 사람은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마크와 줄리의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마크는 한참 일을 하느라 바쁠 당시 줄리는 마크가 출장을 갔던 주말에 직장 동료였던 남자와 한 번의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죄책감의 관계를 정리하고 출장에서 돌아온 마크에게도 사실을 고백합니다. 마크는 매우 화가 났고 실제 이혼의 위기까지 왔었지만 결혼 상담을 받으며 다시 잘 해보기로 했고 두 사람은 극복하고 잘 사는 듯 했습니다. 1995년 둘 사이에는 둘째 아들도 태어나 이들은 이제 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의 사망으로 두 어린 아들을 둔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줄리의 사망은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40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특별한 병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줄리가 우울증을 갖고 있었다 말합니다. 실제 사망 며칠 전 줄리는 정신과에 들러 약을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마크는 줄리가 3일째 아팠다고 했고 처방받은 정신과약의 부작용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줄리의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심을 하는 이유 중에는 침대에서 쉬고 있다 사망한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니라 뭔가에 얼굴이 눌린 듯 보이기 때문인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부검에선 뭔가 명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줄리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줄리의 친구들은 마크가 부인을 잃은 슬픔에 빠진 사람 같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관 옆에 서서 웃기도 했고요. 알고 보니 줄리만 외도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마크는 줄리가 죽기 4개월 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만난 켈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줄리가 죽기 전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줄리가 마크에 대해 다른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줄리는 마크의 업무용 다이어리에서 어떤 목록들이 적힌 포스트잇을 발견하는데 그 포스트잇에 적힌 아이템이 뭐랄까 좀 섬찟하다 생각합니다. 면도칼, 니코틴, 주사기, 여러 병의 술들. 뭔가 이 세상과 이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할 법한 아이템들의 목록이요. 그리고 마크가 인터넷 검색으로 보고독 등 독극물을 검색했던 것도 알게 되었고요. 겁이 나고 두려웠던 줄리는 이 사실들을 아들의 학교 선생님과 친한 이웃 부부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크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고요. 그들은 모두 마크를 떠나서 여성 쉼터 같은 곳에 있으라고 조언했지만 마크는 자기를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계속 못 보게 할 거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이들을 잃는 것이었으니까요.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놨던 이웃의 부부에게 줄리는 밀봉된 편지를 주며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봉투를 경찰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봉투가 경찰을 통해 검찰에게 전달된 것이지요. 봉투 안에는 메모를 찍어놓은 사진과 줄리가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줄리가 이웃과 아들의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놨던 바로 그 메모를 찍은 사진이었고 편지는 죽기 2주 전 날짜에 쓴 편지였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을 두고 죽을 생각이 전혀 없으며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바로 남편이 용의자일 거라고요. 그냥 자신의 착각이었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일찍 세상을 뜨게 될까봐 겁이 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줄리의 죽음 후 이웃은 줄리의 말대로 봉투를 개봉하지 않은 채 바로 경찰에게 전달했고 경찰은 이 편지로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생각했던 줄리의 죽음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명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마크를 살인자로 기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줄리의 사인에 대해 여러 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등 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경찰은 줄리의 위에서 미량의 독극물을 발견합니다.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화합물이었지요. 부동액으로 쓰이는 화합물로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줄리가 사망한 지 4년 후인 2002년 3월 마크가 체포됩니다. 줄리의 음료에 에틸렌 글라이콜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 사이 마크는 줄리가 죽을 당시 함께였던 내연녀와 결혼해서 새 가정도 이루고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마크와 마크 변호사의 주장은 우울증이 있던 줄리가
직접 에틸렌 글라이콜을 먹은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크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강력한 증거. 줄리의 편지가 있지요. 하지만 이 편지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 때문에 재판은 지지부진 길게 흘러갑니다.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6조 때문인데요. 이는 피고인, 즉 마크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편지를 쓴 줄리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줄리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없으니 마크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줄리의 편지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지요.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쓰여야 한다. 긴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 5년 만에야 편지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결정됩니다. 1998년에 줄리는 사망했는데 이로 인한 재판은 2007년에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크 측에서는 줄리는 우울증을 앓아왔고 줄리의 모친도 딸의 결혼식 전에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쓰러져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줄리의 남동생도 16살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등 줄리에게는 우울증에 대해 가족력이 있다 재판에서 주장합니다. 줄리의 편지는 양육권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줄리가 마크의 불륜을 알게 되고 살인미수로 모함해서 마크를 감옥에 보낸 후 집과 아이들을 혼자 차지하려는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지요. 하지만 독극물의 양 조절 실패하는 바람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마크의 살인 계획을 술자리에서 직접 들었다는 전 직장 동료와 구치소에서 마크에게 범행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같은 방을 썼던 범죄자를 증언대에 세웁니다. 양측의 이런 팽팽한 대립 끝에 배심원들도 유무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배심원심의 4일 만에 2008년 2월 줄리 젠슨이 사망한 지 10년이 된 해에 결국 마크는 부인 줄리 젠슨을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마크는 현재 이 판결로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편지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한 것이 마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로 계속 재판이 진행되었고 줄리의 편지가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는 전제로 사건 25년 만에 마크는 새로운 재판을 받습니다. 줄리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오직 마크만이 알고 있겠지요. 마크에게 살해당한 것이던 마크의 주장대로 마크를 모함하려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던 사랑했던 두 아들과 영영 이별하게 된 엄마 줄리가 하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